안녕하세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이스라엘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그리고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갈멜산 언덕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분들을 이번 스터디 투어에 초대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행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두 명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그리고 샤를마뇨 그리고 두 명의 교황 그레고리오스 7세, 이노센트 3세를 중요한 분기점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중세의 개막을 알린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따라가다가 훈족의 이동 그리고 한무제의 흉노족 토벌까지 살펴봤죠. 얘가 훈족이고요. 그들이 쭉 따라가니까 흉노족이라는 거예요. 서양서기를 하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한무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한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중국의 역사 그리고 훈족과 같은 유목민이 만든 실크로드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후 서쪽으로 다시 방향을 돌려서 비잔틴 제국의 흥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비잔틴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전성기를 찍고 대제가 죽고 나서 급속히 쇠퇴하게 되죠. 그 쇠퇴하게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었죠. 첫 번째, 끊이지 않는 제의 다툼이 있었고요. 두 번째, 100년간 지속된 성상 파괴 논쟁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요 외적의 침입, 슬라브족과 아바르족으로 대표되는 요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라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서슬라브족 가운데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역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슬라브 민족의 대이동 마지막 편입니다. 바로 동슬라브족에 속하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동슬라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가 오늘 살펴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야만족의 침략으로 인한 이 암흑기가 바로 동서로마가 각기 다르다 그랬죠. 서로마의 경우 400년에서 600년경 요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마 제국은 그냥 망해버린다. 하지만 동로마, 비잔틴 제국은 600년, 800년 이때에 위기가 찾아오죠. 바로 슬라브족, 아바르족, 불가르족으로 대표되는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자, 정확히 200년 후 이 서로마가 겪었던 위기가 동로마에도 그대로 재현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더 혹독하고 참혹했을지 몰라요. 당시 동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언제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이 동로마는 생명 연장의 꿈을 이뤄냅니다. 거의 1000년 더 버텨내는 거예요. 자, 동슬라브족에는 이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가 있다 그랬죠. 근데 9세기 이전까지 이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왜냐? 이 슬라브족은 유럽 문명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의 역사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이들의 과거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슬라브족의 문자인 글라골 문자가 만들어진 게 863년경이니까 그 이전의 역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560년경 이 아바르족이 침공을 하게 되죠. 아바르족의 침공. 자, 아바르족의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어떻게 됩니까? 슬라브족, 560년경 아바르족이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벨라루스 그 일대에서 정착해서 나름 강대한 세력을 자랑하고 있던 이 슬라브족을 제압하면서 조금씩 서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라브족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슬라브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슬라브족 정착하고 있다가 아바르족이 와서 딱 치니까 바로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쳐들어왔지만 그곳에 계속 남아서 버티면서 아바르족의 통치를 받으면서 끝까지 버틴 이들이 바로 서슬라브고요. 제일 먼저 남쪽으로 튄 게 이제 남슬라브고요. 오늘 살펴볼 이쪽 북쪽, 동쪽으로 간 여기가 바로 동슬라브족이 되는 것이죠. 이 동슬라브족은 이 아바르족 공격으로 드네프르강 유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드네프르강, 지금 키예프가 있는 드네프르강 이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된다. 이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북쪽으로 볼가강 건너간 부류가 있고요. 동쪽으로 현 모스크바로 간 부류가 있고요. 서쪽으로 현 우크라이나 서부와 몰도바 드네스트르강 유역으로 간 부류가 있습니다. 자, 일찍부터 이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발트해를 지나서 비잔틴 제국에 이르는 무역로를 이제 장악을 해요. 하지만 이 무역로는 곧 이 바이킹 상인들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이 바이킹 가운데 특별히 스웨덴 계통의 바이킹을 뭐라고 하는가? 바랑기아인이라고 하는데 이 바랑기아인이 바로 뛰어난 항해술을 바탕으로 바로 이 동슬라브인들이 만든 무역로를 그대로 접수합니다. 바로 동유럽 수상 무역로를 이제 개척하게 되는데 이들이 발트해에서 핀란드만 네바강 그리고 드네프르강 그 흑해 콘스탄티노플에 이르는 그 무역로를 개척합니다. 수상 무역로죠. 바로 여기를 그래서 역사에서는 발트해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한번 지도와 함께 볼까요? 자, 바이킹 위대한 바이킹의 시대는 이 9세기쯤 시작하는데 바이킹은 어디입니까? 바로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이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이 세 나라가 바이킹이죠. 자, 이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요, 스코틀랜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그리고 그린랜드 심지어 저기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지 이제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게 바로 이 노르웨이 바이킹입니다. 노르웨이 바이킹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500년이나 앞선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덴마크 바이킹은 주로 영국으로 가게 되고요. 영국. 자, 그리고 스웨덴 바이킹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동슬라브족과 관련되는 것은 바로 이 스웨덴 바이킹입니다. 이들은 그냥 일반 바이킹 중에서도 특별히 바랑기아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 이들은 여기서 발트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핀란드만 여기에는 네바강 그리고 이 드네프르강을 따라서 어때요? 여기 키예프가 있죠. 쭉 가서 흑해 거쳐가지고 이 콘스탄티노플 그래서 여기 발트해에서 쭉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노플까지 이르는 요 지역, 요 길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발트해 실크로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발트해 실크로드를 지나면 반드시 동슬라브족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이 동슬라브족 약하잖아요. 이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들의 이 신조가 뭐냐? 상대가 강하면은 교역을 하고 상대가 약하면은 그냥 뺏어라. 장사 아니면 약탈인데 예를 들어서 비잔틴 제국과 같이 강한 상대에게는 교역을 하게 되고요. 또 슬라브족 같이 약한 상대는 그냥 약탈을 했죠. 이 바랑기아인들, 이 바이킹의 약탈에 대한 대가로 이 동슬라브족들은 이제 소중한 역사 기록의 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동슬라브족은 이 바이킹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주요 하천에 요새를 세우거든요. 그 대표적인 요새가 뭐냐? 바로 라도가 호수 근처에는 이 노브고로드 그리고 요 드네프르 강변에 있는 스몰렌스크 그리고 키예프 이런 곳들이 이제 중요한 요새인데 이것들은 전부 이제 후대에 주요한 도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자, 노브고로드 공국 862년 이 노브고로드에서 내란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이 슬라브족들은 이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들끼리 안 되니까 이 바랑기아 바로 이 바이킹 지도자인 류리크를 이제 부릅니다. 와서 좀 내란을 수습해 달라. 자, 어떻습니까? 그가 와서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이 반란으로 그냥 공멸의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도박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북유럽 게르만족 최초로 이 동슬라브족 세계에 들어와서 러시아 류리크 왕조가 열리게 되죠. 바로 노브고로드에서 이후 노브고로드의 이 슬라브족은요 바이킹 지도자를 만나고 나서 순식간에 강력해집니다. 스몰렌스크, 키예프를 정복하고요. 내친 김에 콘스탄티노플 포위 공격까지 나서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이 노브고로드를 중심으로 한 바로 노브고로드 공국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이 키예프를 정복을 하고 스몰렌스크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략에 나서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노브고로드 공국이 바로 어때요? 키예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키예프 공국 또는 키예프 루스라고 하죠.
882년에서 몽골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는 1240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자, 882년 올레그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를 노브고로드에서 키예프로 옮기게 되죠.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자, 우크라이나 말로는 키예프를 키우라고 한다. 뭐 원래는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키예프 루스는 러시아라는 뜻입니다. 키예프 루스가 출범하게 되죠. 이 드네프르 강을 낀 상업, 군사,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어디였는가? 바로 키예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예프 루스, 요 키예프 공국이 중세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국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모스크바 역사부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 키예프 공국의 지배층은 누굽니까? 이 소수의 바이킹입니다. 그리고 피지배층은 다수의 동슬라브족이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다수 슬라브족에 동화되어서 이 키예프 루스는 이제 그냥 동슬라브족 국가로 분류하지요. 올레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키예프 루스에 해당하는 그 공국의 위치, 최대 영토를 자랑했던 시기에 영토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올레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고르가 이제 공국의 왕이 되는데, 자, 수차례 그는 비잔틴 원정을 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반란 부대에게 암살당하죠. 그의 부인인 올가는 이제 남편 살해범들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고요. 이후 섭정 여왕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아들이 어렸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비잔틴 황제의 권유로 955년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러시아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를 수용한 통치자가 되는데, 자, 그녀의 계정은 그냥 개인적인 계종이에요. 국가 차원의 계종은 그녀의 손자인 블라디미르 때 이르러서 이제 국가적으로 개종을 하게 되죠. 올가는 꽤 현명한 통치를 해서 공국을 굉장히 강력한 이제 공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의 아들이 이제 스비아토슬라프의 통치. 자, 이 이름이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슬라브족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즈음 바이킹족 지도층들도 지배층들도 어때요? 이미 슬라브화 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이름이죠. 스비아토슬라프는요, 내치는 엄마인 올가한테 맡기고 자신은 군대를 이끌고 영토 확장에 주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력을 크게 강화하죠. 서부에는 볼가강 유역에는 불가리아, 그리고 동부에서는 이 하자르, 유대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라고 했죠. 이 하자르 양국을 점령하고 영토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게 되죠. 그리고 비잔틴 제국과 연합해서 비잔틴 제국을 괴롭힌 불가리아를 함께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970년 비잔틴 제국의 도시인 하드리아노플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해에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은 바로 키예프 공국의 군대가 쳐들어올까봐 그 여름 내내 공포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즈음 이 비잔틴 제국도 서서히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케도니아 왕조가 이끈 이 시기 비잔틴 제국은 제2의 전성기를 향해서 힘차게 도약하던 중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던 스비아토슬라프는 괜히 비잔틴 군대를 만만하게 봤다가 크게 당합니다. 비잔틴 군대가 의외로 강하게 반격해오자 그는 크게 당황하게 되고요. 나중에 키예프 루스 군대, 스비아토슬라프의 군대는 비잔틴 군대에게 65일간 포위되어서 무기와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게 됩니다. 결국 비잔틴 황제인 요하네스 1세에게 항복하게 되죠. 그리고 약속합니다. 영원히 도나우강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는 철군 도중에 투르크 계통의 페체네크족을 괜히 공격했다가 완전 벌집 쑤신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이후 러시아는 1000년 동안 두 번 다시 도나우강 유역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후 등장하는 게 바로 블라디미르죠. 이때에 이제 공국에서 거의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는 서자 출신이어서 키예프에서 멀리 떨어진 노브고로드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력한 왕자들이 서로 내란을 벌이다가 다 공멸하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부지리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 키예프 루스가 바로 이 다종교 국가로 샤머니즘이 굉장히 퍼져 있었어요. 심지어 인신 제사까지 있었고요. 그래서 유럽과 문명 수준차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는 이 혼탁한 이교, 요게 국가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등 종교로서 국교를 정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후보로
뭘 선택하는가? 바로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비잔틴, 동방정교회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 요걸 4개의 후보를 선정을 해서 후보자들의 면접을 하게 되죠. 먼저 유대교 후보로 누가 오는가? 바로 유대교를 국교로 믿었던, 받아들였던 하자르 왕국의 대표가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유대교의 장단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교를 믿었는데 왜 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본산이 이스라엘은 왜 망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르 사신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믿었다가 우리도 망할지 모르니까 유대교는 탈락.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사신, 여기 됩니다. 이슬람은, 우리 이슬람교를 믿게 되면 왕은 어떻게 되느냐. 사후, 죽은 후에 낙원에서 70명의 첩을 받을 것이고, 좋아하는 술도 마음껏 마실 것이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70명의 첩을 받을 것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 블라디미르는 이제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를 느꼈죠. 하지만 이제 술을 엄격히 금하잖아요. 이슬람은. 그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우리 러시아인들은 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슬람교도 탈락. 자,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오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제 정기적인 금식을 해야 되고 교황한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라디미르가 나는 자주 굶을 수도 없고 교황 밑에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로마 카톨릭도 탈락. 자,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어때요? 비잔틴 제국에서 믿는 동방정교회입니다. 거기에 그 예배를 참석했던 사신들이 블라디미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린 소감. 대체 우리가 천상에 있었는지 지상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신비한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바로 동방정교회, 비잔틴 교회, 동방정교회로 이제 개종을 하는 이제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987년 이 비잔틴 제국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비잔틴 공주인 안나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그는 개종을 약속하게 되죠. 당시 비잔틴 제국의 형제는 바실리우스 2세였어요. 이 바실리우스 2세의 여동생이 바로 안나거든요. 그녀와 결혼을 하고 988년 이 블라디미르는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주교의 신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드네프르 강에 퐁당 뛰어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두 세례를 받게 되죠. 자, 러시아를 유럽 문화적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엄청난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동방정교회를 국교로 선포하고 이 세력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키예프 러시아가 바로 동방정교회를 이제 국교로 믿게 된 것은 동방정교회 선교 역사상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크게 3가지 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공주 한 명의 희생으로 동방정교회 세력을 기존의 2배 이상으로 확장했다는 겁니다. 키예프 수가 그만큼 땅덩어리 컸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훗날 이 비잔틴 제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교회로 이 키예프루스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자,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죠.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1453년. 자, 그 이후에 이 모스크바의 러시아 동방정교회가 이 동방정교회를 대표로서 이끌게 되죠. 이런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동방정교회를 받아들인 것과 또 키예프루스, 바로 러시아의 전신이죠. 키예프루스가 동방정교회를 받아들인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실리우스 2세가 자신의 여동생 안나를 내준 뒤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블라디미르는 공주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개종 정책은 변함없이 진행을 하죠. 그는 훗날 대제로 이제 추앙되는데 올가도 그렇고요, 블라디미르도 그렇고 모두 이 성자와는 사실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적인 업적으로 인해서 둘 다 성자로 추앙되죠. 자, 그들을 이어서 뒤를 이어서 야로슬라프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부친 블라디미르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군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따라오는 게 뭡니까? 현재 굉장히 현명한 황제였다. 우리 세종대왕쯤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키예프 러시아의 황금기를 이끈 인물인데요. 1919년 그는 부왕처럼 내전으로 자멸한 그 형제들을 누르고 이제 즉위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주변국가 혼인 정책으로 국가적 안정을 취하게 되는데 딸 안나를 프랑스의 헨리 1세에게 시집 보내기도 합니다. 그는 중요한 게 뭡니까? 러시아 최초의 법전
법전을 공포하는데 그 법전의 이름이 뭐예요? 루스카 프라우다라고 하는 법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을 모본으로 해서 키예프와 노브고로드에 각각 동일한 이름 성 소피아 성당을 건립하게 되죠. 각각 여기에 키예프와 노브고로드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러시아에 가시면 이걸 당연히 보고 오시게 되겠죠. 자, 그리고 1051년 러시아 최초의 수도원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페체르스크 라브라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여기는 그리스에 있는 아토스 수도원 출신의 안토니가 건립했다고 하죠. 바로 페체르스크 라브라라고 하는 수도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곳에 이 수도원 학교에서 왕자와 귀족의 교육을 맡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야로슬라프가 죽고 나서 키예프 러시아는 잘게 쪼개져 가지고 분할됩니다. 그러면서 봉건제가 고착이 되죠. 자, 이러한 그 극심한 분열의 상황은 나중에 몽골이 침략이 왔을 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진 그런 원인이 되죠. 통일 키예프루스 혹은 통일 동슬라브족 역사는 이후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게 되고요. 동슬라브족은 15세기 이후 그게 셋으로 나뉘어서 이제 분열됩니다. 첫째, 노브고로드와 모스크바 중심의 북부는요, 러시아 민족으로 가죠. 둘째, 민스크 중심의 서부는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셋째로 키예프 중심의 남부는 아주 오랫동안 200년 가까이 몽골의 지배를 받아서 다른 슬라브족과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에 놓여서 훗날 독립해서 우크라이나 민족이라고 하는 독립된 민족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슬라브족의 대이동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동슬라브족에 속한 세 개의 나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